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역 밀착형 시사 토크쇼 노정열의 시시각각으로 모시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시각과 변화하는 시각을 담아 우리 지역의 핫 이슈를 쉽고 친절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새롭게 준비한 코너입니다. 현장 토크로 안내를 합니다. 이슈가 살아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립유치원 개학 연기 논란과 관련해서 유치원생 아이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이자 정치하는 엄마들에서 맹활약 중인 한 학부모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코너도 역시 앞서 보육과 관련이 있는 주제인데요. 0%대로 떨어진 대전의 출산율, 무엇이 문제이고 어떤 대책들이 필요할지 전문가들과 직접 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빠가 출연을 해서 현실적으로 느끼는 어려움과 어떤 대책들이 필요할지 허심탄회한 토론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정열의 시시각각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지역 밀착형 시사 토크쇼 노정열의 시시각각입니다. 지역에만 밀착을 할 게 아니라요. 우문의 현답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문제는 현장 속에, 현실 속에 답이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토크로 여러분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이 바로 세종시에 있는 한 유치원 앞에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서 아이들 이 개원을 연기하는 문제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고요. 이와 관련해서 많은 학부모들이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직접 이 현실을 겪은 학부모들이 느꼈을 심정 제가 현장에서 직접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귀여워라. 네. 몇 살이에요? 6살. 무슨 반 다녀요? 고운반. 고운반. 그래서 곱게 생겼구나. 네. 친구들하고 잘 지내요? 네. 네. 반찬 뭐가 맛있어요? 다. 어유 똘똘합니다. 네. 지금 세종하고 대전 오가시면서 네. 일도 하시고 아이들 네. 키우시네요. 네. 아유. 어느 한쪽에서만 이렇게 하면 좀 편할 텐데. 그쵸. 이제 가까운데 회사 근처에 있으면 좋기는 한데 대전도 유치원도 좀 부족하고 이제 제가 원하는 국공립시설도 부족하고 해서 유치원은 여기서 보내고 이제 이사 나가려고 하거든요. 그렇군요. 지금 이제 이곳이 국공립유치원. 네, 단설 유치원이죠. 여기가. 경설과 단설이 있는데 네. 단설이 그래도 더 집중을 해서 좋다고 볼 수 있을까요? 단설 가는 가장 큰 이유는 반찬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병설은 네. 유치원생도 초등학생들이랑 같은 급식을 해서 반찬이 조금 매운 게 많은 반면에 이제 단설은 연령대가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반찬이 위주로 이제 편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들 같은 경우에는 이왕이면 조금 아이들한테만 기준으로 좀 집중을 맞출 해서. 수 있는 곳으로 이제 찾게 되죠. 그 어린이집도 있고 유치원이 있잖아요. 네. 어떻게 어린이집도 다녀보셨나요 혹시? 네, 어린이집 다니다 올해 유치원으로 온 거예요. 예. 어때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차이가 있다면? 사실 늦게까지 맡길 수 있는 건 어린이집이 더 가능하긴 한데 글쎄요, 저는 아주 큰 차이보다 좀 큰 차이를 아직은 못 느끼겠어요. 지금 유치원에 다닌 지는 얼마 안 됐군요. 네, 이제 한 3일? 네. 아이가 잠시도 가만히 못 있습니다. 엄마를 데리고 어디로 가고 싶어 하는데 이제 많은 분들께서 걱정하는 게 네. 최근에 사립유치원 연이 많이 가지고 논란이 네. 있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 걱정했지만 특히 이제 아이를 이렇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는 부모님들 걱정이 컸잖아요. 그쵸, 아무래도. 어떠셨어요? 지켜보시면서는? 그러니까 이제 양면적인 거죠. 이제 일단 나는 이제 일단 사립유치원을 보내지 않아서 다행이긴 한데 제가 대전에 살았으면 제가 그대로 겪었을 일인 거고 그러니까 남의 일이 아닌 거죠. 그리고 저도 사립유치원을 다녔으니까 이제 제가 믿었던 선생님들이 저런 분들이었다는 것 자체가 이제 굉장히 충격적인 거죠. 그때는 뭐 안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안 그랬을 수도 당연히 있겠지만 네. 한유총이라는 그 이미지가 보여주는 게 너무 셌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원장님이 당연히 그렇지 않겠지만 이제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내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이 이제 한유총인가 한사협인가 뭐 이런 거 확인한다는 엄마들도 꽤 있고 공포가 된 거죠. 저희한테는 가장 믿었던 선생님들한테 이제 뒤통수를 맞은 공포가 된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은 사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아이를 보내는 분들은 잘 알아도 네. 두 개를 구별 못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많죠 아무래도. 예. 어린이집은 그러니까 사실 기능은 거의 비슷한데 이제 산하가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산하고요. 유치원은 이제 교육부 산하니까 정식으로 학교 인가받은 건 사실 유치원들인 거죠. 그 안에 또 사립이 있고 국공립이 이렇게 네, 그렇죠. 달라지고. 그렇죠. 근데 부모님들께서 그렇게 국공립을 더 선호하고 많이 만들어 달라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비용 차이가 가장 클 거고요. 사립이 한 달에 한 40에서 50 들어가는데 반면에 같은 사실 누리과정이랑 동일한 커리큘럼을 함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이랑 유치원은 좀 더 비용적인 면이 더 저렴하다는 거, 그리고 국공립이 눈치를 덜 보고 아이를 오랫동안 맡길 수 있다는 장점이 크죠. 그렇군요. 네. 사립 유치원에도 국가의 보조금이 들어가긴 하거든요. 네, 동일하게 들어가고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사유재산을 인정해라, 왜 이렇게 우리를 못 살게 구느냐가 한유총의 입장인 것 같은데, 부모님들이나 일반 국민들은 한 70, 80%는 한유총이 좀 너무한다는 그런 여론조사가 항상 있어서. 그렇죠. 네. 저희가 우리나라 사립이 많잖아요. 대학도 사립이고 중고등학교 사립 안 나오신 분들 없을 거고. 근데 그분들이 거기 그 사립 중고등학교나 대학을 설립하신 분들이 내 사유재산이니 내 돈이다 토해내라 이런 얘기 안 하시잖아요. 유치원만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사실은. 네. 그리고 당연히 유아 학교니까 공공성이 강화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유재산처럼 사용을 하셨고 사유재산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긴 초중고도 사립이 있는데. 그렇죠. 유독 이 사립 유치원의 문제가 그동안 쌓인 것 같긴 합니다. 해결이 전혀 안 된 채로 왔다고 부모들은 많이 생각을 해요. 이번 사태를 보면서. 예. 네, 현장 토크라서 저희가 일터 현장도 가보고 또 아이를 직접 만나는 요 유치원 앞에도 와 있는데, 어머니 일터 대전에 있나요? 네, 대전이죠. 네, 저희 어머니가 일하는 일터에서도 우리 아이들 키우는 문제를 조금 더 심도 있게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유치원 3법 등에 반대한 한국유치원 총연합회 개학 연기 방침에 대전과 세종은 아직 한 곳도 동참하지 않았지만 충남은 40곳에 달해 혼란이 우려됩니다. 충남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125곳의 사립 유치원 가운데 40곳이 개학을 연기했고 천안이 25곳, 마산 14곳 등의 순이었습니다. 도교육청은 개학을 연기한 유치원들도 원화가 등교하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자체의 보육, 양육 지원 서비스 등과 연계해 임시 돌봄을 지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보호자가 각 시군 교육지원청의 긴급 돌봄 지원센터에 연락하면 긴급 돌봄센터를 안내받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유치원 총연합회가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반대하며 개학 연기를 예고하면서 파장과 학부모들의 혼선이 일었죠. 지역에서도 10여 곳의 사립유치원이 이 개학 연기에 동참했지만 예상보다 미미한 수준에 그쳤는데요. 네, 정부나 교육청의 강경 대응 방침, 그리고 아이들을 볼모로 한 수업권 침해 우려 때문에 여론이 악화됐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이마저도 내일부터는 대부분 정상화될 전망입니다. 고병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생 수가 200명이 넘는 천안의 한 사립유치원. 새학기 개학일이지만 정규 교과 과정 대신 돌봄 서비스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통학 차량도 운행하지 않아 학부모들이 자녀들을 직접 데려다 줍니다. 유치원 폐원 시 학부모 3분의 2 이상 동의를 의무화한 교육법 개정에 반대, 개학을 무기한 연기했기 때문입니다. 납득 안 가더라도 뭐 이렇게 처해 있어서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 맡기는 입장이라. 불만을 표시하기도 어렵고. 그렇죠. 인근의 또 다른 유치원도 개학을 하루 연기하고 통학버스를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불편드려서 너무 죄송해요. 내일부터 정상 운영할 거예요. 아이와 학부모 모두 가뜩이나 민감한 새학기에 갑작스레 닥친 유치원 개학 연기 소식은 당혹스럽기만 합니다. 부모로서 좀 힘들죠. 맞벌이인데 좀 원활하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이 교육이 문제니까. 한유총의 집단 개학 연기 결정에 지역에선 천안과 아산 사립유치원 13곳이 동참했습니다. 충남도 전체 125곳 가운데 10% 수준으로 동참하기로 한 20곳은 막판에 철회했습니다. 천안에서 6명, 아산에서 10명 등
16명의 원아들은 개학 연기를 한 유치원의 돌봄 서비스를 거부해 인근 병설 유치원 등에 수용됐습니다. 교육당국은 무관용 원칙을 강조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집단 개학 연기 사태는 교육자 본분을 망각한 정치 행위라며 형사 고발까지 예고했습니다. 특별감사, 도교육청의 재정 지원 중단, 정원 감축 등을 포함하여 엄정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아산 사립유치원연합회는 내일은 모든 유치원이 정상적인 교과 과정을 운영하겠다고 밝혀 지역에서의 개학 연기 파동은 하루 만에 끝나게 됐습니다. 도교육청은 이번 파동이 일부 재단에 의해 주도된 정황이 보인다며 후속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흰 가운을 입으시니까 역시 전문직에 종사하는 일하는 엄마 시자, 아이 키우는 엄마. 네, 두 가지를 다 하시는 워킹맘이라고 하는데 최근에 많은 그 학부모님들이 걱정을 했어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특히 이제 한유총에서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개학하지 마라 그랬다가 여론에 이제 밀려서 하루 만에 입장을 번복했는데 지켜보시면서 어떠셨어요? 저는 사립유치원에 지금 아이가 다니지 않는데도 많이 열받죠. 이제 애들 목에 사실상 칼들이 대고 부모한테 니네 내 말 들을래 안 들으려고 사실 협박한 꼴이잖아요. 이게 정말 열받죠. 그러니까 교육자라고 자기들 비리 아니라고 그렇게 뭐 열불을 토하실 땐 언제고 사실 뭐 동네 건달도 이런 짓은 안 하겠다 싶죠. 예, 많이 화나죠. 아무래도. 일하는 엄마, 아이 키우는 엄마인데 정치하는 엄마도 되세요?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정치까지 이제 신경을 쓰셔야만 되는데 이번에 보니까 공정거래법, 유아교육법,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한유총을 고발을 했어요. 어떤 계기로 고발을 했을까요?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제 이미 이 한유총에서 휴원카드를 들이댄 게 이걸로 한 3번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매번 이런 식으로 휴원을 들면 사실상 맞벌이 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당장 아이를 보낼 곳이 없기 때문에 저 유치원 원장님들의 일단 인간성을 믿고 저분들을 지지를 했던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사실 정말 본인들이 잘못을 한 게 어느 정도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상대로 협박을 했다는 거는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아무래도 뭐 그런 의미도 있었고 사실 한유총만 지금 고소한 건 아니라서 저희가 한유총의 쪼개기 후원 관련해서 지금 국회의원분들도 고소했고요. 뭐 활동가분들께서 열심히 참고인조사 다니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인 씨도 정치하는 엄마들 회원이신 거죠? 네, 회원입니다. 네, 어떤 곳인가요? 장하나 의원의 이제 컬럼을 보고 웃겠던 엄마들이 모인 게 저희 단체 시작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면서 겪는 현실이 너무 부조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정부에서는 뭐 출산휴가, 육아휴직 다 쓸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상 쓸 수 있는 기회 없고요. 뭐 아이 돌보미 서비스며 뭐 어린이집, 유치원 마음대로 갈 수 있다고는 하지만 아이 돌보미 서비스는 대전 같은 경우 제가 해보니까 아이 임신 6개월에 신청을 해야지 한 애 돌쯤 돼서 이제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뭐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뭐 대기 한 3년, 4년은 뭐 그만 뭐 금방금방 간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공공성이 강화됐다라고 언론에서 얘기하는 거랑은 다르게 정말 1도 없다는 걸 이제 엄마가 되는 순간 깨닫는 거예요. 물론 이제 아빠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양육을 하는 순간 느껴지는 모든 정책이 나의 삶과 너무 멀다라는 게 이제 시작이었고 왜 그런지를 이제 따져보니 결국에는 이 키우는 기간이 잠깐이니까 다들 그 잠깐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아서 저들이 모르는 거다가 이제 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책 제안을 하는 게 정치라면 그럼 우리도 정치를 해보자라고 시작된 게 저희 단체의 시작이었죠. 네. 지금 정치하는 엄마들 몇 분 정도 계시나요? 저희가 이제 국내 회원도 계시고요. 해외 주재원이나 뭐 해외에서 계시는 분들도 계셔서 지금 전체 회원은 한 1,700 정도 되고요. 그중에 이제 권리 회원이라고 해서 후원 회비를 납부하시는 분들도 한 800명 정도 되세요. 지금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이 한유총 설립을 취소하겠다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뿌린 대로 거둔 거죠. 네, 사실 저희끼리도 이제 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이제 가끔 온라인상에서 하는데 실망감이 그만큼 컸기 때문에 저분들이 이제 쌤통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뭐
뭐 믿었던 원장님들의 이제 이렇게 뒤통수 맞은 그런 느낌이라 그냥 뿌린 대로 거뒀다고 봐요, 저희는. 그러니까 대전과 세종을 오가시면서 이렇게 워킹맘으로 하실 때 제일 힘든 점이 대전은 국공립 유치원이 아주 적다 이거죠? 대전이 국공립 유치원이 작년 기준으로 97개 그리고 사립 유치원이 이제 171개이고요. 그 개수로는 사실 별 차이가 없어 보여요. 이제 뭐 한 2배 정도 차이 난다고 보지만 거기 있는 학급 수를 비교해 보면은 한 3배가 차이가 나고요. 실제 다니는 아동은 국공립이 4,500명 정도 되고 사립 유치원에 가는 애가 2만 명인데 그 사립 유치원이고 유치원도 지금 부족해서 저희가 거의 뭐 부모들이 뭐 수능 입시 보듯이 이제 가서 저희가 번호표 추첨하고 뭐 처음 학교를 신청하고 뭐 그 난리를 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기관 자체가 부족하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보육과 관련해서 가장 바라는 점이 뭘까요? 일단 기관 확충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분들께서는 돌봄의 부재에 대해서 잘 못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휴원사 때 지금까지 한유총이 휴원 카드를 꺼낼 수 있었던 거는 자신들이 쉬게 됐을 때 부모들이 돌봄의 부재를 감당할 수 없을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했던 행동이거든요. 이번에 뭐 개원 이제 입학 연기하는 것 때문에 뭐 지자체마다 돌봄을 해주겠다 얘기를 했는데 저희 회원들의 이제 제보에 따르면 전화를 했더니 어머니 이건 나중에 가정 돌봄도 생각하셔야 돼요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이거 뭔가요? 애초에 그 돌봄이 됐으면 거기다 전화를 안 했겠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백날 얘기해도 막상 실무진들이 굉장히 괴리감이 있는 이제 그런 게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실무 현장에서 보는 것과 네. 정부 혹은 지자체에서 말하는 것과의 괴리가 굉장히 크죠. 오죽하면 뭐 맞벌이 부모가 답답해서 전화를 했는데 가정 돌봄을 생각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겠어요. 그건 정말 공감대가 없는 거죠. 지금 아이 하나. 네. 네, 둘째 계획하고. 없습니다. 가능하게 없습니다. 그래도 한번 둘을. 절대 없습니다.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 됩니다. 왜요? 둘은 나와야 그래도 남편이랑 두 분이 만났으면 사이에 둘이 나와야 이게 평균인데. 저는 첫 해 때 했던 일을 반복하고 싶진 않아요. 6개월에 어린이집 예약을 해놓고 태어나지도 않은 애를 대기를 걸어야 되고 돌보미 선생님을 하원 도우미를 구해야 되기 위해서 뭐 방방거리면서 돌아다니는 것도 싫고요. 아이가 아파서 긴급 아이 돌봄을 신청했을 때 어머니 3월부터 돼요 이런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요. 제 애가 3월부터 아플 거라고 예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2번 다시 겪고 싶지 않아서 전 둘째 생각 안 합니다. 지금 키우는 아이가 어떤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좀 부조리한 일이 이런 일을 겪었을 때 못해 먹겠네라고 생각하고 이제 엎어줄 수 있는 좀 그런 아이였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가 참으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건 잘못됐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렇게 자랐으면 잘못이라고. 좋겠습니다. 우리 도연이와 우리 미래 아이들이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길 바라면서 파이팅 한번 하시죠. 우리 도연이와 우리 아이들 파이팅! 노정렬의 시시각각 이번에는 대전이 보이고 있는 역대 최저 출산율 대책과 원인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현장 토크에서 워킹맘의 고충과 보육 대책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전해 들으셨을 텐데요. 아마 아이 키우기 힘든 현실이 저출산율과도 연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와 말씀 나눠주실 분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실의 신윤정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전 여성정치네트워크 임원정규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성구 의원이고요. 3살 아이를 둔 아빠입니다. 김관영 의원과 함께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합계 출산율이 사상 처음으로 1%대 이하로 떨어졌다 이런 뉴스를 접하는데요.
일단 신 의원님, 이렇게 출산율 어떻게 통계를 내나요? 예, 우리가 알고 있는 합계 출산율이라고 하는 것은 15세부터 49세 가임기 연령이 낳는 여성들이 낳는 평균 자녀 수입니다. 근데 49세면은 거의 가임기 연령이 끝났기 때문에 뭐 평생 동안 낳는 자녀 수라고 알 수 있는데요. 15세는 아직 결혼도 안 한 여성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합계 출산율이라고 하고 있는 것은 여성이 평생 동안 낳는 자녀 수가 아니라 그냥 현재 올해 시점에서 가임기 여성들이 낳는 이제 출생아 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합계 출산율의 이 계산 방법 때문에 합계 출산율이 좀 여성들이 실제로 평생 낳는 자녀 수를 반영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특히 여성들이 이제 출산을 좀 늦게 할 때 예를 들어서 작년 좀 10년 전에는 뭐 20살 여성들이 뭐 2명, 3명까지 낳는데 10년 후에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30대 이후에 자녀를 낳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합계 출산율의 이런 어떤 수치가 과거보다 좀 낮게 측정되는 그런 거를 반영하게 되죠. 그래서 여성들이 1.0명이 안 되면 네네. 둘이 만나서 아이 하나도 안 낳는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근데 합계 출산율에는 기혼 여성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미혼 여성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의 결혼을 해야 출산을 하시죠. 그래서 미혼 여성들이 많아지면 아무래도 자녀를 안 낳기 때문에 합계 출산율도 낮게 측정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출산율 감소 현상은 우리가 뚜렷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2000년대 처음에 1.3명 이하로 떨어졌어요. 근데 1.3명은 이제 인구학자들이 초저출산 수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1.3명으로 떨어진 것이 점점 낮게 또 돼서 2010년도에 와서는 1.2명 이하로 떨어졌고요. 2017년에 이것이 1.05명으로 떨어져서 이제 올해 0.98로 떨어졌는데요. 사실 1.05명하고 0.98면 0.07명이죠.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닙니다. 그래서 인구학자들께서는 이제 이것이 1.2명에서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다라고 하지만은 국민들이 느꼈을 때 일명 아해는 정말 커다란 쇼크가 아닐 수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0점대냐? 그래도 1이라는 숫자를 넘어서냐가 우리가 심리적으로 느끼는 그 충격이 좀 다르고 언론에서도 우리가 좀 큰 문제로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랑 보통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이 1점대 바로 최초반의 이 출산율이 OECD로 봐도 낮은 건지요? 유일하다고 이제 조사됐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OECD에서 1.0명 이하 0%대는 이제 한국이 최초로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최초 안 해도 되는데. 그죠, 꼴찌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왜 이제 인구가 줄어드는 속도는 전 세계가 어떤 이제 뭐 추세라고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걱정은 속도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것. 저출산도 빨라지고 고령 사회도 빨라지고 이런 이제 속도에 대한 이제 한국의 우려. 그것이 사실은 이제 국가 정책에서의 변화를 충분히 고민할 새도 없이 이렇게 지금 이제 인구 감소에 대한 이제 위기를 계속 언론에서 부추기는 건지 실제 그 속도를 누가 얼마큼 걱정하는 건지를 우리가 좀 제대로 생각해야 되는데 그 생각도 없이 또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통계가. 우리나라가 워낙 성장도 빨랐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초고령화도 빠르고 최저출산율 쪽으로 가는 것도 빠르고. 그 제가 보니까 프랑스가 인구 정책 이 아이를 이제 이 출산율을 올리는 이 정책을 보니까 거의 20년의 정책을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크게 길게 봤군요. 네, 길게 이제 이 정책의 변화를 보니까 통계를 보니까 한 20년의 이 변화가 1점 몇 명대로 올라가고 있었는데 지금 한국은 뭐 10년 안에서 계속 떨어지는 속도를 보니까 사람들은 이제 우리 마음속에서 정말 이 발등에 불 떨어진 이런 심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현상이 이렇습니다. 네. 원인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생각하시는 것이 몇 가지 있겠지만 여기 출연하신 분들한테 한번 여쭙겠습니다. 일단 아이를 키우시는 김관영 의원, 3살 아이 하나인가요? 예, 3살 아이 1명 기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둘째도 생각하고 있나요? 예, 둘째도 좀 환경이 된다면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 환경이 된다면이라고 조건을 달아주셨는데 바로 환경이 안 돼서 아마 우리나라가 이렇게 최저 출산율도 가는 것 같은데 주위 분들이나 아니면 김 의원님이 생각하는 그 환경이 안 되는 것의 내용이 뭘까요? 일단은 혼인율이 낮다는 이유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굉장히 다양하고 그리고 인과관계가 굉장히 복잡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해보는 혼인율이 낮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은 출산율이 낮은 이유 하나가 혼인율이 낮아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혼인율이 낮은 이유는 뭐 일자리라든지 아니면 뭐 주거 비용 문제라든지 이런 경제적인 이유가 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출산율이 낮다고 생각하는 두 번째 이유는 이제 저처럼 결혼을 한 입장에서 아이가 있는 입장에서 본다면 양육에 대한 비용이 적지가 않다는 거죠. 네. 이거는 금전적인 부분도 있지만 양육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 과거에는 개인과 여성에게 양육에 대한 의무가 있다면 지금은 다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세 번째 원인이 있다고 종합적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님은 누가 좀 도와주세요? 저는 맞벌이 부부입니다. 맞벌이기 때문에 그럼 나가 있을 때는 누가 키워요? 지금 어린이집과 저희 부모님의 도움을 다행히 감사하게 받고 있기 때문에 어르신께서? 예. 만약에 그런 도움이 없이는 사실상 굉장히 기르기가 어렵고 그런 측면에 본다면 맞벌이 가구 같은 경우는 안정적으로 보육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앞서 저희가 현장 토크에서 봤기 때문에 사실 어르신들이 돌봐줄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맞벌이가 나가 있는 동안에 공적 기관이든 사적 기관이든 이렇게 돌봐줄 기관이 필요한데 여기가 이제 비어버리면 예비 엄마 아빠로서는 아이를 낳기가 두려워지는 것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하나예요. 안 여쭤봤는데. 아, 그렇죠. 왜냐하면은 늦지 않았습니다, 임 대표님. 아니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시댁 친정이 안 계시면 돌봄이 해결이 안 돼요. 아예 해결이 안 된다. 그렇죠. 남편도 자영업이고 저도 프리랜서면 출퇴근 일정치 않고 늦게까지 뭐 이제 없으면 사실은 이제 거의 어렵죠. 그렇군요. 네. 그 김 의원이 그래도 아이 하나를 기르시지만 일단은 혼인이 안 되니까 거기서 한번 퍼센트가 빠지고 그렇죠. 그죠? 그것도 하나의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새 뭐 3포 시대다, 5포 시대다, 심지어 7포 시대다 이렇게 젊은 분들이 결혼을 안 하고 아이를 안 낳는 이유를 여러 가지로 짚어주는데 말씀하신 것 중에 주거 비용, 집값 비싸니까 사교육비 얘기는 잠깐 안 하셨는데 저는 아직 아이에 대한 사교를 안 시켜서 와닿지 않는데 주변 얘기 들어보면 교육에 대한 비용이 사실상 엄청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사실 출산에 대한 영향으로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학원 보내지 마. 그 형식적으로는 가능한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그럴 수가 있을까요? 초중고 때 학원을 거의 안 보낸다. 저는 안 보내요. 훌륭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월급은 안 오르는데 다른 물가가 다 오르죠. 제가 이제 유치원을 아이가 한 명이어서 유치원을 보낼 때 한 50만 원 정도 들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이 둘을 키우는 연년생 엄마는 100만 원이 드는 거예요. 월급을 벌어가지고 고스란히 학원비, 그리고 시부모님에게 아이 돌봄에 대한 비용. 그러니까는 여성이 벌든 남편이 맞벌이를 안 하면 살 수가 없는 구조고 거기 이제 대출값 나가고요. 그러니까 거의 뭐 얼굴에 다크서클. 그래서 제가 학원 상담하는 선생님한테 들었더니 저는 이제 아예 학원도 뭐 네 인생은 네 인생이고 저는 제 인생이다 이제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막 상담을 즐겁게 했더니 보통의 부모님들은 그런 표정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일상에 찌들은 게 매일 그 패턴인 거예요. 불안한 삶을 본인들이 그냥 스스로만 책임져야 돼요. 우리 사회의 안전망이라는 게 전혀 해결되지 않는 거죠. 그 불안함을 결국은 이 사교육에 의존해야 되는 우리 사실은 교육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이들에 대한 이런 이제 부모들의 책임을 스스로 더 이제 줄일 수밖에 없는 것. 이런 사실은 일자리와 주거 문제도 있지만 아이들의 교육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실제 왜 좋은 대학에 가고 취업하고 집 사고 결혼하고 집 사고 차 사고 이 공식이 이제는 아니잖아요. 취업도 어렵고 집 사기도 어렵고 결혼도 안 하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입시라고 하는 이 제도에만 목숨을 거냐라는 거예요. 이거를 바꾸지 않으면 아이들이 그냥 놀고 먹고 자고 하는 쉴 권리를 만들지 않으면 아이들이 살기 어려운 세상을 부모도 살기 어려운데 어떻게 아이를 이 세상에 내놓겠냐라는 그런 심정입니다. 지금 하나 키우시는데 그 자녀분이 만족하시나요? 아니 아이도 싫어요. 아이도 혼자라서 또 외로움도 있고, 그리고 미세먼지 이렇게 많아서 놀 데도 없고요. 불안하기도 하고 문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미세먼지까지 들어가면 저희가 주제가 커져서 다음에 한번 다루기로 하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다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집값과 사교육비가 굉장히 부담이 되는데 물론 일자리가 충분하고 월급이 많다면야 부담이 안 되겠지만 세 가지가 얽혀서 현실적으로 결혼하기도 어렵고 또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아이를 안 낳는다는 말씀인데 그렇다면 OECD가 평균으로 보자면 우리나라가 이 세 가지 중에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지금 안 나는 거고 다른 나라들은 이 세 가지 측면에서 괜찮다는 것으로 봐도 될까요?
우리나라보다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보다 OECD 유럽 국가들은 사회보장제도가 잘 돼 있죠. 그런데 또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갈 것은 거기에는 사교육에 그렇게 많이 투자를 안 합니다. 사교육에 그렇게 투자를 안 해도 이제 뭐 하고 싶은 일을 많이 잘 즐기면서 이제 일자리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그 기대 수준이 크게 높지가 않아요. 근데 우린 기대 수준이 너무 높고 소비 수준이 높고 뭘 하면 다 따라서 해야 되고 그런 문화도 많이 큰 것 같습니다. 네네. 저희가 꼭 OECD 그래도 선진국 클럽이라는 곳이기 때문에 반드시 참조할 것은 참조하고 벤치마킹 해야 될 것은 벤치마킹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 저출산 현상이 한국 사회에 있는 이 성불평등과도 관련이 있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이 점은 어떻게 보시나요? 예를 들어서 이제 왜 우리 출산 정책에 출산 수당을 많이 주기도 하는데요. 실제 이제 여성이 아이를 낳는 입장에서 보면은 여성의 이제 38 세계 여성의 날을 이제 지나고 있는데요. 실제 여성이 20년 전에 대학을 간 비율보다는 지금 이제 대다수 여성들은 고학력이에요. 그리고 많이 배웠습니다. 근데 여성의 경제 활동을 보면은 예전에 50% 지금도 50%. 유럽의 아이슬란드는 89%예요. 독일이 85%. 한국 남성의 경제 활동이 75%대인데 지금 한국의 여성은 계속 50%대를 맴돌고 비정규직이고 불안정하고 아직도 여전히 임신했습니다. 육아휴직 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표써. 이게 이제 아주 관례인 거죠. 그런 상황에서 여성이 아이를 키운다라는 건 아이를 먼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이제 현실을 계속 우리는 이제 되풀이되는 굴레의 여성들을 놓고서 아이를 낳으라고 하니까는 여성이 가장 먼저 거부할 수 있는 건 임신하는 거를 거부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실제로 낳고 키우다가도 들어오려니까 경단녀가 그렇죠. 실질적으로 피해를 당하거나 예를 들어서 이제 왜 저성장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실제 통계청이 최근에 조사한 이 작년 이제 2018년 결과로는 통계청 경력 단절 여성 조사 이후 최대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어려운데 누가 가장 먼저 일을 그만둬? 여성이 가장 먼저 일을 그만두는 거죠. 대한민국에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노동을 하는 인간으로서 자기의 어떤 자아 실현, 경제 활동을 하는 거를 스스로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사회는 동시에 일을 그만둬야 돼라고 했을 때 아주 이 암묵적으로 아니면 또 의식적으로 여성이 먼저 그만두게끔 만드는 사회 구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문화 속에서 여성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 오히려 사회 분위기가 더 무섭고 두렵고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이제 기업의 문화를 바꿔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보육 수당, 출산 수당, 양육 수당 여기에만 이제 연연해 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 분위기도 중요한데 그렇죠. 오히려 그것이 더 중요할 수 있는데 현실적인 수당 정책이라든가 이렇게 가시적인 정책으로 해결하려고 하니 그렇죠. 그리고 마음을 기업들도. 먼저 헤아려서 좀 잘 위무를 해야 될 텐데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왜 이제는 위미노믹스 시대라고 하고요. 필요할 때는 여성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여성의 관점, 여성의 경험, 여성의 가치가 이제 21세기 매우 중요하다라고는 많이 이야기를 이론상으로는 하지만 실제 여성들을 유리천장에 딱 가둬놓는 거예요. 그리고 경력 단절을 딱 멈춰놓고서 필요할 때는 쓰지만 아주 또 해고할 때는 가장 먼저 빼는 이런 이제 여성들의 삶을 여성들 스스로가 이제는 우린 그렇게 안 살겠습니다.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가부장적이고 이 남성 중심적 문화에 마치 남성 중심적인 문화는 미세먼지와 같다. 뭐예요, 그거? 미세먼지. 나쁘다라는 거죠. 나쁜 안 이런 거쳐요? 그거를 여성들이 이제 거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성들은 이미 의식의 진보, 정신의 진화, 그리고 이미 정보통신 기술로 서로는 네트워킹 돼가지고 그래서 미투의 물결이 이렇게 계속 변곡점을 지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짚어주시는데 임 대표께서 일단 우리 지역의 출산율만 보면 전국적으로도 문제지만 대전 출산율이 이제 0.95명이라고 해서 지금 걱정이 되고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최저 출산율을 선보이는 이건 선보인다는 표현보다는 이렇게 보이고 있는 원인이 뭘까요, 우리 대전이? 일단 대전시 출산율이 낮은 것에 대한 가장 1차적인 이유는 사실 세종시겠죠. 왜냐하면 세종시의 출산율은 굉장히 높고 실제로 신혼부부들, 대전에 살고 있는 신혼부부들이 세종시로 대거 이주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만 보더라도 세종시에 출산 가능한 그런 세대들이 많이 이전했다라고 분석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시사할 수 있는 바가 있습니다. 세종시로 왜 갔느냐? 세종시는 지난 5년에서 10년간 공공주택에 대한 공급량이 엄청나게 많아짐에 따라서 주거 비용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인프라 같은 것들이 육아하기에 굉장히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인을 보면 결국에는 출산율과 이런 두 가지, 즉
주거에 대한 문제, 양육에 대한 인프라 이런 정책들이 얼마나 연결 관계가 있는지를 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출산율을 장려하기 위해서 지금 대전 세종 간의 출산율은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또 다른 이야기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왜 여성가족부가 성평등 지수로 등수를 매겨요. 대전은 상위 지역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그 지표 중에 이 낮은 지수가 있어요. 그게 안전 지수거든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대전이라고 하는 이 곳을,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전국에 어디든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특히 20대 여성들 불안함을 느끼는 그런 비율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을 떠나는 유출도 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안전지수 떨어지는 부분도 안전지수가 안 영향이 좋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대전이 사실은 소비지향 도시이지 생산의 도시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그런 것도 이유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도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크게 보면 이제 광역으로 보면 저희가 대전, 충남, 세종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가야 되고요. 그렇다면 세종은 행정 수도로서의 자족 도시로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경향이 줄어들 가능성은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럼 앞으로도 그러면 이 대전의 최저 출산율이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 최근에 보니까는 이제 저는 이제 대덕구 살고 있는데요. 인구들이 더 이상 유출이 안 되도록 하는 그런 이제 이 정책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 아이가 4학년 올라갔는데요. 학급 반 하나가 줄어들었어요. 예. 왜냐하면 이제 그만큼 눈에 보이는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는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점점 이제 150만 인구가 무너졌고 그리고 이제 147만까지 떨어졌는데 앞으로 더 줄어들 거라는 거는 뭐 이제 자연스러운 현상일지 아니면 당분간 세종시로 가는 그 뭐 5년이든 10년까지는 그렇게 될 것인지 아무튼 예측을 어떻게 정책을 세우냐에 따라서 저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바로 여쭙겠습니다. 예. 유성구 의원으로서는 유성구 또는 대전시 차원에서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그런 염려가 사실은 있습니다. 더 많이 유출될 수 있는 가능성도 사실은 있고요. 근데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 세종시의 공공주택 공급량이 과거 5년, 10년 전처럼 그렇게 파격적으로 많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즉 세종시의 주거 비용도 어느 정도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대전광역시가 세종시에 비해 보육에 대한 환경 인프라가 그렇게 현저히 떨어지는 것이냐, 그렇다고 볼 수 없는 것이 실제로 세종에 나가서 사는 분들이 아직은 150만 대전에 비해서 35만 세종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가 확실히 학원 같은 시설들이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병원 그래서 시설도 병원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들이 부족함이 있어서 결국에는 세종에 살던 분들이 다시 대전으로 회귀하려고 하는 그런 유인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염려는 있으나 대전시가 잘 정책 준비를 한다면 더 이상의 유출은 사실 많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성구 차원에서는 어떤 것이 있으세요? 저희 출산 장려를 위한 정책을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저희 유성구 의원으로서 좀 정책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유성구 되게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부모를 위한 커뮤니티 센터 조성을 지금 계획하고 있어 지금 집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육아 시설이죠. 그런 집행 것들을 중이에요? 예, 지금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만들려고 지금 계획 단계에 있고요. 그리고 출산 장려 지원으로는 첫째 신생아를 출산하면 저희 유성구에서 소정의 기념품을 줍니다. 그리고 그 출산 장려 지원금도 지원하는데 첫째는 30만 원, 둘째는 40만 원, 셋째부터는 6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셋째 이상 출산 시에는 또 다른 기념품이 있고 또 12개월 동안 5만 원을 별도로 지급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아동 지원으로서는 그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구청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고요. 드림스타트라는 그런 센터를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 권리 신장을 위한 관련 교육과 홍보 사업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되게 많죠. 어린이집이 되게 중요합니다. 저도 아이를 어린이집을 올해 입소를 시켰는데 어린이집의 보육 여건을 좀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가장 부모님들이 선호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현재 유성이 6개 있거든요. 그거를 10개로 지금 확충 계획에 있고 교사와 원장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같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출산율이 좀 장려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학부모들께서 가장 원했던 게 좀 공적으로 책임지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많아지면 이렇게 걱정은 안 할 텐데 진작부터 했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요구의 목소리가 많으시고요.
대전이 왜 출산율이 떨어진 것 중에 하나 이유 중에 예. 대전이 전국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이 꼴찌예요, 꼴찌. 그게 생각이 나셨군요, 지금. 네,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중요한 왜냐하면 포인트네요. 이게 아이고. 대구하고 대전이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이 크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비교를 전국적 해봐도. 비교에서는 1.6%, 2.3%, 2.5%대밖에 아직도 안 돼요. 그러니까 매우 적은 거죠. 1,600개, 1,700개 중에서 50개가 안 되죠. 개수로는 그러니까는 그렇고요. 그렇죠. 세종시는 대다수가 국공립 어린이집. 왜 대전이 이렇게 0.95명으로 떨어졌는지는 이렇게 여러분들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가늠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시각에서 보자면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 왜 문제냐 이렇게 또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어서 왜 인구 감소를 우리가 이렇게 걱정을 해야 되는 건지요? 우리 신 의원님 어떻습니까? 우선 젊은 세대의 부담이 너무 커지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그럴까요? 우리나라 사회보장 시스템은 세대 간의 연대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 세금을 내면 이제 그거 갖고 이제 뭐 사회보장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제 젊은 인구가 점점 줄어들면은 그만큼의 노인 인구 비중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 한 사람이 내야 되는 그런 세금이라든지 뭐 연금이라든지 건강보험료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것이고요. 젊은 세대가 그 앞선 세대들을 부양해야 될 의무가 더 네. 커지는 측면이 있다는 그리고 말씀이시죠? 생산 가능성 측면에서도 젊은 인구가 아마 줄어들게 되면 소비도 떨어지고 노동 생산성도 떨어져서 사회 활력이 떨어집니다. 그런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잘못 들으면 아이를 안 낳고 싶어서 안 낳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 낳지 못할 환경이라서 잘 안 낳는데 그걸 또 경제 인구가 어떻고 생산 감소가 어떻고 이렇게 따지니까 좀 야박하다. 너무 경제적으로만 접근하는 것 아니냐 이런 또 민심이 있더라고요. 저도 한편으로 생각하니까 출산율, 인구 이거는 결국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양적 패러다임에 대한민국 갇혀 있다. 10년 동안 150조 쏟아부었어요. 그러면 실패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최근에 와서는 그러면 이제는 질적 전환을 한다라는 건 사람 정책을 해야 되는 거죠. 결국은 성평등 정책, 여성들을 위한 정책에 투자를 하지 않았어요. 여성가족부 예산이 몇 프로인 줄 아시죠? 정부 정책 예산 전체의 0.23%밖에 되지 않아요. 1%도 안 돼요? 네. 우리나라의 절반이 여성인데? 아니 유성의 여성가족과 예산에 여성 친화 도시 하는데 예산이 몇 프로예요? 살펴보겠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냥. 아직도 거의 그런 없는 현실이다.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보육료는 주지만 아이 난 엄마에 대한 예산 없고요. 난임 부부 아이 이거 왜 난임 엄청 많아요, 요즘에 현대인들에게. 근데 제가 들어봤더니요. 난임 부부 이거 왜 한 번 병원 갈 때마다 500만 원이요. 근데 250만 원을 반을 지원을 해요. 몇 번 지원할 것 같아요? 3번밖에 지원하지 않아요. 10년을 가요, 10년. 근데 달랑 3번밖에 안 하고 끝나는 거예요. 이런데도 정부 정책에 돈이 제대로 안 간다는 거죠. 출산 장려에 30만 원, 50만 원 줘서 장려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서울에서는 출산 축하금 지원 조례를 이름을 바꿨어요. 장려라는 언어 자체도 이젠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성에 대한 정책을 엄마들에 대한 정책 지원해줘야 되죠. 그리고 아빠들에 대한 정책도 지원해야 되죠. 그리고 아이를 중심으로 한 보육 정책을 제대로 지원을 해야 되죠. 그 유치원 원장님들의 왜 막 무슨파 막 패싸움의 정책에다 휘둘리지 않는 그런 거. 그리고 손주 돌봄하는 이 조부모 정책에 대한 또 우리가 관심도 가져야 되고 결국은 마을의 정책을 우리가 만드는 이런 우리가 말만 따라 진짜 커뮤니티 케어거든요. 이런 정책 하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은 이런 환경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진소미 장관한테 한번 우리 임 대표님 연락처 드릴 테니까 아니, 되게 중요한 말씀이세요. 청와대도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이게 아까 현장 토크도 그렇고 정부와 지자체에서 한다고는 하고 어쨌든 각종 수당 내지는 이 장려금 정책을 합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게는 느껴지는데 현장에서는 너무나 간극이 벌어져 있다. 저 우문현답이라고 우리들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는데 왜 자꾸 이렇게 현실에서 느끼는 그 정책의 만족도는 떨어지는 것일까요? 인구 정책에 대한 우리나라의 기조 과거부터 우리는 이제 과거 60년도에는 출산을 낮추는 것이 정부 목적이었잖아요. 그래서 정부 정책으로 하나씩만 나와도 삼천리는 초만 원. 그렇습니다. 뭐. 출산율을 네. 이제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군요. 상황이 바뀌었죠. 이제 정부 정책으로 출산을 조절한다는 것은 이제 넌센스고요. 뭐 유럽이나 OECD 국가에서도 정부의 정책은 국민들은 희망하고 자녀를 낳는 걸 희망하고 결혼하고 싶어 하는데
이제 뭔가 어려움이 장애 요인이 많아서 꿈과 희련을 실현 못한다. 그래서 정부 정책으로 국민들이 원하는 결혼도 할 수 있고 원하는 수만큼 자녀를 출산하도록 이제 정책을 해야지. 그것이 뭐 양적인 목표라든지 자녀를 낳도록 하는 과거의 그런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금 많은 분들이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왜 개인의 다양한 삶을 존중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는 울타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자, 우리 여기서 편견이 여전히 작동됐거든요. 아이는 꼭 결혼한 부부만이 낳아야 되는가라는 거죠. 싱글맘이 혼자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정책도 사실은 북유럽의 출산의 이 어떤 증가폭은 결국 싱글맘도 아이를 잘 낳아서 키울 수 있도록 했던 싱글데디도 아이를 잘 낳아서 키울 수 있도록 한 그런 사회 문화, 인식 그리고 제도였던 것을 우리가 한번 그런 부분을 보자라는 생각입니다. 예. 특히 이제 젊은 층이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을 보면 지금 말한 인식이 네. 경제적인 구조적인 어려움은 기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 생각이 결혼 꼭 해야 돼? 했어도 꼭 낳아야 돼? 그렇게 안 하고 우리끼리 문화생활하면서 즐기고 살아도 되잖아라고 이렇게. 꼭 출산이 필요적인 것, 필수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문화도 그렇죠. 확산된 것 같습니다. 결혼이 필수였던 시대에서 이제 선택으로 갔던 것처럼 예. 그러니까